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세 여성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네요. 2년 전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데 그 긴 세월이 달랑 종이 몇 장으로 정리가 되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하필 유별난 시어머니를 만나 시집살이를 하면서 고통의 나날들이었는데 그때 제게 힘이 되어준 건 몇 년 전 우연히 듣게 된 사연 채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막장 시댁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연 채널을 듣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 하고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을 못되게 쓰던 전 시어머니의 만로에 대해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전통시장에서 그릇 도매업을 20년째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국밥집, 분식집 등 여러 가게들을 운영하셨고 가게를 새로 열 때마다 1년도 못 채우고 문을 닫았었는데 다행히 그릇 가게는 잘 맞으셨는지 꽤 오래 하셨었네요. 저는 5살, 7살 터울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이 가게를 늘 하시니까 장녀인 제가 동생들을 항상 챙기는 역할을 했었어요. 남편과는 30살에 직장에서 만났더랬죠. 제가 남편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고 사수였고 나이도 2살 위였어요. 사람이 정들면 끝이라더니 늘 제게 말대꾸하고 칠칠 맞아서 챙겨줘야 하는 후배가 어느 날부터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장녀 본능처럼 남동생 같고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남자와 그렇게 남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었네요. 저희는 2년을 넘게 비밀 연애를 했고 제가 30 초반이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연애 사실을 공개했더랬죠. 직장에서도 저희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동료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저희 친정 식구들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네가 만나는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생전 누구 만난다는 소리를 한번 못 들어봤는데 웬일이야? 그러게. 나도 왜 그런지 딱 꼬집어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30이 넘어서 그런가? 뭐긴 뭐야. 그게 인연이라는 거지. 나도 선만 30번 봤는데 네 엄마가 제일 생각나고 기억에 남더라. 그래서 너희들 낳고 이렇게 살잖아. 오빠 말이 맞네. 그거네. 언니는 동성 친구 사귈 때도 엄청 신중하잖아. 지금도 친한 친구 2명이 다일걸? 난 언니가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난 애초에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어. 그냥 누구랑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늘 했었지. 그래, 결혼은 누구랑 사느냐가 제일로 중요해. 네 아빠랑 엄마도 노총각 노처녀로 만나서 여태 잘 살잖아. 그건 그렇고 우리 예비 사이는 언제 인사 온다니? 다음 주 주말에 올까 하는데 괜찮아? 그 사람 어차피 입도 짧고 하니까 음식 상다리 휘게 하지는 마요. 간단하게 준비해요. 너는 사위가 처가에 처음 온다는데 무슨 말이야? 씨암탉 잡아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일단 엄마가 하는 대로 넌 가만히 있어. 아이고, 송 큰 우리 엄마 사람 하나 잡겠네. 그럼 소화제 먹이고 데려올게요. 친정 식구들은 전부 제가 독신으로 혼자 살 줄 알았었나 봐요. 제가 사람도 많이 가리고 누굴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였네요. 그래도 가족들은 제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정을 주지 않는 성향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남편이 연하이건 직장 동료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저 제 결혼 결정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반면 남편은 외동아들이었는데 저희 친정의 결혼 허락으로 첫 인사를 왔는데 북적이는 친정 식구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신은 늘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원했다면서요. 사실 저는 남편이 있는 집 아들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란 것이 부러웠는데
저희 부부는 어쩌면 자신과 반대인 성향이라 서로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결혼 허락 겸 첫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시댁 집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서울에서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던 저는 강북 쪽 부자 동네는 처음이었거든요. TV 속에 나오는 마당이 넓은 집은 제 로망이기도 했는데 남편이 딱 그런 집에서 컸더라고요. 대형견도 키우고 고용인 가사 도우미도 있는 집이라 제가 많이 놀라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했네요. 남편이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다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웃도는 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서 긴장으로 얼어있자 시아버지가 제가 재밌었는지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지의 유머스런 말씀에 제 긴장이 좀 풀렸고 자연스레 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은경양, 낯을 가리나 보군요.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호랑이 선배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 사람을 만나면 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아버님, 말씀 낮춰주세요. 아버님이라는 말을 내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은경양 말대로 그럼 편하게 할까? 우리 태주가 숫기가 없는 편이라 늦게 장가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원하는 시기에 제 사람을 데려오네. 저도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할 줄 알았는데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태주 씨가 눈에 계속 띄더라고요. 결국 만나게 됐고 결혼 약속도 했네요. 만날 사람은 만나는 법이죠. 친정에 형제들이 많다죠. 우리 아들이 그걸 제일 부러워하더만. 저는 어릴 적부터 제 방 갖는 게 소원일 정도였는데요. 북적이는 집을 벗어나 늘 조용하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었어요. 태주 씨 생각과는 반대였어요. 사람이란 다 자기가 처하지 않은 상황을 부러워하는 법이지. 우리 태주가 크면서 많이 외로워하고 하더니 이렇게 사람 정이 많은 처가에 장가가려고 그랬나 보다 싶네. 우리 그만 얘기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은경 씨가 한식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집 도우미가 신경을 좀 썼어요. 주방에 가서 식사를 하죠? 자기야, 우리 집 음식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남도 출신 분이라 손맛이 아주 기가 막혀. 많이 먹고 가. 그래도 장모님 솜씨에 덜 미치겠지만. 이거 우리 집도 긴장해야겠네. 우리 아들 녀석이 처가에서 밥 먹고 와서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고. 시아버지는 유쾌하고 남자다운 기백이 있는 화끈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공주 같은 면이 있어 보여서 까다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친정처럼 정감이 듬뿍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서로 개성이 강한데도 가족들끼리 묘하게 잘 어울려 보인다고 할까요? 그 후 양가 상견례를 하는데 시아버지 건설 사업이 워낙 잘 되던 때라 그런지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하는 지역 매물을 골라두면 그걸로 해주시겠다고요. 친정 식구들도 시아버지의 큰 배포에 놀라고 동생들은 제가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네 미래 시댁 처가도 그랬으면 좋겠다나 뭐라나요. 결혼하고 신혼 초에 별일 없이 평범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다녔고 신혼집만 새 것이었지 나머지는 모두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외동이고 도움이 도움을 받아 커서 집안일 개념이 좀 없었을 뿐이었지 그 밖에는 일할 때 이미 파악한 부분이라 거슬릴 게 딱히 없었어요. 결혼 후 명절이나 생일날 시댁을 몇 번 가는 정도였고 남편도 저희 친정을 좋아했기에 오히려 시댁보다 친정을 너무 자주 가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달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첫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어요. 신혼 초에 아이가 바로 들어서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신혼을 못 즐긴 건 아까웠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라니 존재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저희 친정과 시댁에서도 첫 손자라서
양가 부모님 가족들은 더 귀해하고 예뻐했고요. 다만 한여름인 7월 말에 아이가 태어난 터라 제 산후조리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대신 통이 큰 시아버지 덕분에 산후조리원에서 VIP 대접받으며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지만요. 그렇게 아이 낳고 1년 만에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고 일과 가정에 매달려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 5년 차를 앞두고 있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자 걸을 줄도 알고 어린이집도 다니는 아들 덕분에 조금 삶의 여유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비보가 시댁으로부터 날라왔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지방 건설 현장에 시차를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하필 시골이라서 응급차도 바로 오지 못하는 현장이었고 그 때문에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장례에 친정 식구들도 오고 시아버지 회사 사람이며 주변 지인들이 모두 오는 바람에 큰 식장을 빌렸는데도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넋을 놓고 앉아 계시며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서로 살갑고 애틋하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나름 인고 부부였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저도 시아버지가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셨고 건강한 분이었기에 그 죽음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홀로 상조 노릇한다고 바빠서 제가 장례 기간 몇 번이고 혼절하시는 시어머니를 챙겼더랬죠. 남준식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요? 들어보니까 지금 사업 부도나게 생겼다잖아. 대표가 죽고 나니까 살아생전 문제 막아놨던 것들이 전부 본물 터지듯이 터졌대. 그려? 그렇게 재산이 많다고 하더니만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사업은 빚도 재산이라잖아. 말 들어보니까 집 빼고 재산 처분 다 해서 거래처 빚 갚는다고 하더라. 이제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준식이 처가 그렇게 우아 떨던 공주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시집 와서 손가락질로 요래요래 사람만 구슬렀지 지가 뭘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창창한 나이에 과부가 돼버렸네. 제가 장례식장에서 친척분들 드실 음식도 나르고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쪽 친인척분들이 시댁이 빚더미에 앉았다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후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사업체에 빚이 많았고 그걸 갚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재산 정리를 거의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 정리 후 막상 시어머니에게 남겨진 재산은 시댁집 하나라고 했어요. 물론 시댁집 자체가 몇십억대의 가격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에서 작은 일부였기에 준재벌이라고 일컫던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거였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시댁은 예전과 달리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시댁 집에만 틀어박혀 집거 생활을 하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가끔 남편이 혼자 시어머니를 보러 시댁에는 갔어도 저희 내외를 모두 시댁으로 부른 건 시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집안 재정 때문에 불렀다. 너희도 다 알다시피 아버지 사업 빚 때문에 전 재산 정리를 했고 이 집은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대로 둔 거야. 남은 자녀 빚이 아직 남아서 이 집도 팔 거고. 우리가 3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어떻게 팔아요. 남은 빚은 회사 처분하고 해결하기로 했으니 기다려봐요.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고용인들도 다 나가라고 했는데도 집 유지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내 생활비는 따로 챙겨줘야겠구나.
생활비를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 보군요. 어머님은 얼마 생각하고 계신데요? 내가 너희 둘 다 작은 회사 다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최소 200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니? 나도 내가 할 건 해야지. 200만 원씩이나요? 저희 친정에도 어렵게 50만 원 드리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가 박봉이라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랑 이것저것 하면 200만 원은 무리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일 2개 뛰더라도 엄마 생활비 꼭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고생하게 둘 수는 없지. 며느라가, 네가 잘 생각해 보렴. 너희 신혼집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남들 집 대출 받는 대신 들어가는 돈도 없을 텐데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니?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돈 얘기 꺼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묵직하게 한 방을 던지시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여태 할 만큼 해줬으니 자기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달라고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냐고 묻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여태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이 제 목을 죄어오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구나 했고요. 저는 새삼 사람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어머니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다르게 재정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던 시어머니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가정부 고용인을 내보내게 됐고 평소 우아하게 정기적으로 하던 모든 문안 생활들이 한순간에 그림의 떡이 되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맞추기에는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와 남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생활비를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타협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이 싸우는 일이 벌어졌고요. 저희 남편과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 월급이 합쳐 500만 원이 겨우 넘는데 저희 가게가 대출 빚이 없다고 해도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리면 아이에게 들어가거나 저희 생활비 저축으로 들어가는 돈 중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판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50만 원 드리는 것도 허리가 휠 판에 말이죠. 남편은 혼자 살아도 어머님 기본 생활비가 있다면서 200만 원보다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과 협상이 안 되고 크게 싸울 수밖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200만 원은 저희 형편상 어렵고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냐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무리인데 어머님은 혼자 사셔야 하니까 드리겠다고 했죠. 어머님, 아무리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200만 원은 무리고 저희 친정과 같이 50만 원 드릴게요. 그걸로 안 되실까요? 어머 얘, 예전 같으면 마사지 한 번 받는데 50만 원이야.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희도 생활에 들어가는 정기적인 지출이 엄연히 있고 신혼도 아니라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 월급을 어머님 사치비로 드려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치라니? 너 말 다 했니?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야? 사실 어머님 식비나 꼭 들어가야 할 돈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어머님 미용하시고 문화생활 즐기시는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데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아들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준다고 하더라. 너희가 상의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아마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건 자기가 다른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어머님 용돈 드린다고 한 말 같네요. 그건 안 돼.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일까지 시켜?
너희 다른 대출도 없고 지출비도 적다면서 어떻게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보내주니?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어머님도 그 200만 원 못 버시니까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아주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주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 들어? 시어머니는 몇 시간을 저를 붙잡고 용돈에 대해 뭐라 하셨어요. 저희 신혼집부터 결혼 출산할 때 시아버지가 해준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부모에게 받았으면 그만큼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놓으라고 말하고 돌아왔더랬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럼 용돈 1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저보고 주중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집안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 가정부 써서 혼자서는 집안일을 못한다고요. 저는 그럼 남편을 불러 집안일 시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자기 아들도 자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났지만 남편도 빨래 한 번,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위인은 맞았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자기들이 포기한 게 있으면 너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한다며 협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용돈 70만 원에 주말마다 시댁 가서 파출부 노릇을 하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때늦은 시집살이 종살이로 3년을 넘게 보내고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둘 무렵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래처에 물건을 떼러 가셨다가 덤프트럭이랑 추돌 사고가 나서 두 분이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너무나 허무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고 연락받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눈 한번 마주치고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비록 마지막 임종은 지켰지만 준비 안 된 이별에 남동생, 여동생 저 할 것 없이 충격에 빠져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도 저는 한동안 회사 일도 집안일도 손 놓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더랬죠. 남편도 자기 아버지의 돌연사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자기가 아이를 많이 케어하더라고요. 저는 삶에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우울함만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냈고요. 그때쯤 시어머니가 웬일로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설렁탕집 음식이라면서 챙겨 들고서요. 친정 부모님 장례 때 시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가셨기에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누군가와 대화할 상태가 아니었기에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몇 년 전 시아버지가 허망하게 간 생각이 난다면서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주말이라 시댁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데 어쩌겠니? 그렇게 하렴. 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 남편도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요. 사람 인생 한참도 모른다는 말이 딱이네요. 너도 얼른 추스르고 자식도 남편도 나도 챙겨야지. 네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무슨 할 말인데요? 심각한 얘기는 아니죠? 너희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하는 말인데 친정에 드리던 용돈이 이제 남지 않아? 그걸 나한테로 다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늘 용돈이 부족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 참 잘된 일이지 뭐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잘 돌아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용돈을 더 받겠다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걸 욕보이신 거예요?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차피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을 텐데 혹시나 다른 데 쓸까 봐 나는 내 용돈 얘기를 미리 하는 거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법이에요. 어머님은 평생 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돈이 사고사로 떠난 지 일주일 됐는데 사돈목 용돈까지 자기에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놈의 용돈 몇 푼 더 받을 수 있어서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이만 가세요. 어머니가 해맑게 사돈들 돌아가셨으니 그 용돈은 자기 달라며 잘 됐다고 하는데 단전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자기 위주의 남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화를 넘어 쌍욕이 올라와서 시어머니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와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었는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내쫓냐면서 막 뭐라 하더군요. 저는 친정부모님 돌아가신 게 잘 됐다며 자기 목 용돈 더 달라는 시어머니가 정신병자로 보인다면서 남편에게 당신도 똑같이 도라이 같다며 부부싸움을 한바탕 했네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 집은 싸늘한 냉전이 지속됐고요. 그러고 몇 주 뒤 은행 업무 일이 있어서 직장 점심시간에 통장 내역을 살폈더니 시어머니에게 120만 원이 이체됐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통장이었기에 제가 아니면 남편이 한 짓이었죠. 저는 회사에 복귀해서 옥상으로 남편을 불러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통장 내역에 왜 시어머니한테 7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보낸 걸로 되어 있어? 이 통장 우리 공동관리야. 미리 말을 하고 보내야지. 어차피 50만 원은 장인 장모님 드리던 용돈인데 우리 엄마한테 같이 보내는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집안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지출할 돈이잖아. 그저 보내는 대상만 달라진 거지. 진짜 당신도 어머님도 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태 그렇게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고 살아서 감각이 마비된 거야? 아님 경제관념이 고장이 났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일 뭐하러 그렇게 고집부려? 내가 누구 돈 뺏어서 줬어? 당신은 시어머니 혼자 없이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태어나서 한 달에 미용비로 100만 원씩 써본 적이 없어서 어머님이 불쌍한지 뭐 같은지 몰라. 진짜 둘 다 가관이다. 대단해. 여러모로 대단한 집안이야. 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짝짝꿍되는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벽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놈이 뭐라 하든 말든 월급 각자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만 공용으로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네 엄마에게 200만 원을 보내든 뭐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안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데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도라이 짓들을 하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그릇가게는 남동생이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여동생과 남동생 모두 미혼이었기에 친정집은 처분하지 않고 동생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을 가서 여동생을 만나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생 앞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여동생에게 그간 시댁 식구들이 한 짓들을 얘기했어요. 형부도 사돈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게 잘 됐다면서 부모님 용돈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한 거야?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내가 요새 만정이 떨어져서 살맛이 안 나.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 학원 등하원 시키는 것도 남편이 하거든. 언니, 도대체 여태 어떤 사람들이랑 산 거야? 이 결혼 유지 괜찮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이 생각하면 이혼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다가 남편 시어머니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나. 진짜 딱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언니가 몰리에 이렇게까지 시댁 파출부에 용돈까지 줘가면서 힘들게 살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독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결혼은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 여동생은 진지하게 요새 이혼은 흠도 아니고 자신과 남동생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서
여차하면 다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조카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를 들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결혼 생활을 견디어가던 어느 날,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희 집에 같이 와서 펑펑 울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남편 얼굴 마주오는 것도 싫은데 둘이서 난리를 떨며 우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막장 드라마 연기 같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 엄마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말기. 고운 우리 엄마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냐고. 태주야, 엄마 무서워. 췌장암은 손도 못 쓴다는데 나 어떡해? 그리고 우리 태주, 이제 엄마 가면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건데 너를 두고 어떻게 먼저 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하늘은 좋은 사람들만 먼저 데려가나 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암투병한 사람들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이겨내봐. 엄마를 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말이라도 고맙구나, 태주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어쩜 그러고 있어?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데 놀라지도 않네?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든든한 아드님이 옆에서 병관을 하실 테니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성북동 우리 집 살 사람이 나타나서 팔았고 자녀 빚도 정리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이 집으로 합가할 생각이다. 그러니 너도 같이 내 병간호 해야지. 무슨 강 건너 불구경이니? 모자 둘이서 심파극을 찍고 있길래 뭔가 해서 들어봤더니 시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췌장암 말기라서 손도 못 쓸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당뇨가 있으셨고 운동 한번 하지 않은 60대 중반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검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남편을 불러냈고 대학병원에서 상상도 못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걸 듣고 저는 안 됐다는 마음보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걸로 잘 됐다고 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벌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시댁집이 팔렸다면서 저희 집으로 합가를 할 테니 저보고도 병간호를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보고 잘 가시라는 인사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눈물바람에 울고불고 하다가 남편이 시어머니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와서는 갑자기 저한테 아까 말한 합가에 대해 의논하자는 거예요. 아까 엄마 말씀 들었지? 한 달 뒤에 우리 집에 이사 오시기로 하셨어. 그러니 그런 줄 알아. 합가? 웃기시네. 지금 나하고 의논하자면서 통보하는 거잖아. 성북동 집이 얼마짜리인데 집 팔고 남는 돈 없을 리도 없고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 사면 되지. 아까 우리 엄마 암투병 해야 한다는 거 못 들었어? 암 환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 우리랑 같이 지내면서 간호도 받아야지. 당신은 우리 아버지랑 장인 장모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 벌써 잊었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렇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모자 둘이서 이 집에 같이 산다고 해? 왜 못해? 이 집 우리 아빠가 사주신 집이야. 당신 돈 한 푼도 안 들어갔고 우리 부모가 해줬는데 왜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같이 못 살아? 아, 항상 나오는 그 레파토리구나. 이 집 당신 아빠가 사줬다는 그 이야기? 지겹지도 않니? 협박을 하고 싶으면 참신약이라도 하든가. 모자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다니냐? 쉰소리 됐고 엄마랑 합가하고 당신이 병간호 좀 도맡아서 해. 할 수 있으면 일도 그만 쉬고 집에서 애 키우고 엄마 암투병 간호만 전담해. 당신 말대로 성북동 집 팔고 나서 돈은 여유 있으니까 나 혼자 외벌이해도 될 거야. 누구 맘대로?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면서 같은 여자이니 제가 간호하는 게 더 나을 거라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인간이 하는 말소리가 아니고 뉘집 개가 짖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화딱지가 확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저도 참지 않고 남편에게 반격했죠. 남편도 저도 그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여있던 속내를 다 꺼냈고 남편은 결혼하고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제가 자기 뜻을 따라 합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와 합가는 안 할 거고 만약 이 얘기를 또 꺼내면 이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아버지가 결혼할 때 해준 거고 자기 명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어떻냐면서 남편도 그때부터는 태도가 변해서 하나도 안 주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얼마나 꼭지가 돌던지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전쟁으로 돌입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상황에 맞게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외동아들인데 말기암인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보고 시집와서 시부모를 위해 뭘 한 게 있냐며 선 넘는 말까지 해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우스워서 너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럼 뭘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3년 넘게 시댁 파출부도 했는데 사위라는 당신은 뭘 했냐고요. 남편은 결국 그 이후로는 계속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엄마 이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한계가 왔고 해서 더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썰렁한 집안을 보고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전화도 수십 통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애 데리고 다시 집에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러던지 말던지요. 결국 저는 다음날 회사 연차까지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걸 슬퍼하기는커녕 자기 몫으로 용돈 더 달라고 할 때부터 마음이 금이 갔었고 저보고 여자가 병간호 해야 하는 거라고 말을 하던 남편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그 까다롭고 이기적인 시어머니 암 간호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시어머니, 아이 교육까지 다 던져놓고 자기는 돈 번다면서 대리효도 대리 육아할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기나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절대 저와 이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자기 대신 집안일 해주고 병건호 해줄 최고의 인재가 저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놓칠 리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무의미한 남편의 몸부림은 무시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괘씸했는지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를 해도 제가 받지 않자 현관벨을 계속 누르면서 악다구니 써가며 고성방가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주말 오후였고 저와 아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들은 집에 있으라 하고 저만 조용히 밖으로 나갔더랬죠. 네가 이렇게 비싼 몸인지 몰랐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이혼 확정도 아니고 내가 네 시어머니인 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니?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혼한 거죠. 지금 이미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났고 재산분할 조정 중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게다가 재산분할?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우리 집 재산을 빼가? 날 아주 돈에 환장한 사람 취급하더니 정작 네가 더한 인간이야. 알아? 제가 결혼하고 집안 살림 육아 어머님 파출부 노릇까지 했는데 뭐가 기여도가 없다는 말이세요? 본인이 법관도 아니고 나대지 말고 가만 계세요. 정의로운 법이 알아서 판결하겠죠. 가정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해줄 거니까요. 웃기고 있네. 너 우리 아들이 있는 집 자식이라서 이렇게 돈 뜯어가려고 결혼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몇 년 살았다고 이혼 소송을 걸어? 아주머니, 이 얘기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이혼의 아줌마 지분이 커요. 법원에서도 남편의 대리유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점도 이혼 사유였지만
가장 큰 건 시어머니의 지나친 요구와 시집살이를 이유로 제 손을 들어줬어요. 기가 막혀서 나를 못된 시어머니를 만들어서 이혼을 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결혼할 때부터 해줄 거 다 해줬더니만 아주 호강에 겨워가지고. 이제 다 정리된 마당에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분란을 만드세요? 그만 가세요. 아주머니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아드님 불러드려요? 네가 이렇게 모질고 싸가지가 없는 애인 줄 알았다면 진즉에 결혼 반대하고 있는 집 며느리 볼 걸 그랬어. 우리 회사 망할 때 네 덕을 봤어.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네가 뭐라도 했어. 이래서 사람 잘 들어야 한다는 건가 봐. 저도 시어머니 자리가 이런 이기적이고 덜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겠죠. 포장만 화려한 예쁜 쓰레기 다들 반가워하지는 않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을 했지만 저는 그냥 무심하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새삼 내가 무슨 꼴을 더 보려고 저 집 사람들과 말을 섞나 싶었고요.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한 건 누가 봐도 기정사실화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직장 내 직위와 연봉이 높았고 경제력 쪽에서도 유리했기에 아이 양육권이 제게 올 거였고 이미 위자료 지급도 확정이 됐기에 남편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순조롭게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사준 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과 더불어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도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최종 승소하게 되었죠. 이혼 후에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간혹 마주치는 저를 보면 항상 으르렁대기 일쑤였는데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 드리던 용돈이랑 공용 생활비 안 내도 되니까 그 생각을 하니 참 잘된 일이지 뭐야? 나 쓸 돈도 부족했는데 진짜 잘 됐어? 전 남편은 예전 저와 살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수척한 몰골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엄마지만 시어머니가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었으니 그 병수발 들면서 회사 생활 병행하기가 쉬울 리 없었죠. 그리고 언젠가 승진 시험에서 밀려 떨어지더니 그 후부터 회사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직장 동료 말로는 자진 퇴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 암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모시고 시골로 들어간다며 회사 퇴직에 주변 정리도 다 하고 갔다고요. 1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고 전 남편은 작은 회사 계약직 말단으로 재취업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네요. 전 시댁 식구들의 말로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차피 자기 심보대로 인생이 풀리는 거라는 생각을 했기에 불쌍하고 슬프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사람들과 가족도 뭣도 아니니까요. 저는 아들과 친정집에서 여동생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요. 남동생은 이제 곧 결혼을 올릴 예정이라 곧 신혼집으로 독립하고 독신인 여동생과 저희 모자가 친정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가득하고 늘 고통에 억눌린 삶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홀가분하게 살고 있으니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싶네요. 그런 편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일적으로도 성과가 좋고 이제 얼마 뒤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자신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내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강요받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 힘든 요구들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저는 예전 결혼 생활에서 혼자 노력하고 애쓴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은 공동체지만 나도 숨쉬고 살고 봐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누구도 아닌 나니까요. 결국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야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해방감을 느끼셨기를 바라며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